역사는 기록으로 남는다. 하지만 기록은 항상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조선 왕조 500년. 이 나라는 신분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성벽 위에 세워졌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결정되는 계급, 죽을 때까지 바꿀 수 없는 질서. 그것을 뒷받침한 것은 법도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태어남의 정당성을 믿는 사람들의 집단적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옹성 같은 신분제에 균열을 낸 것이 있었습니다. 외세가 아니었습니다. 혁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었나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관직명은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비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적느냐에 따라 신분이 바뀔 수 있는 이 종이, 조선이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성문 안으로 들여온 것. 그 이름은 공명처.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입니다.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이라면 누구든 이름을 적으면 신분이 바뀐다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부할 것은 그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지키려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은 자신의 권위를 팔기 시작했고 그 선택은 500년 신분제의 기반을 조용히 갉아먹었습니다. 오늘 기록의 바깥에서 이 종리의 실체를 해부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자들의 이야기군요. 정확히는 기록 속에 묻혀있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공명첩은 왜 만들어진 건가요? 선조 25년, 1592년입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된 임진왜란이 7년간 이 땅을 불켜왔습니다. 전쟁 전 조선의 경작지는 약 170만 결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남은 것은 30만 결, 채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호적과 토지장부는 소실됐고 국가 재정의 근간인 전세 수입은 전쟁 전의 절반 이하로 폭락했습니다. 국가 재정이 사실상 붕괴된 거군요. 그뿐이 아닙니다. 전쟁 중에 수많은 노비들이 신분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의병으로 공을 세운 천민들이 면천을 요구했습니다. 신분 질서 자체가 전쟁의 혼란 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했을 텐데 병자호란까지 겹쳤군요. 임진왜란이 끝난 지 불과 40여 년 만인 1636년, 병자호란이 또다시 국토를 짓밟았습니다. 청나라 군대 앞에 인조임금이 무릎을 꿇고 한복한 삼전도의 굴욕. 두 번의 전쟁은 단순한 물리적 피해를 넘어 국가가 백성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국가의 도덕적 권위가 흔들린 거군요. 권위가 흔들린 국가가 내놓은 해법이 공명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상품으로 만드는 결정이었습니다. 잠깐, 왜 세금으로 해결하지 않았나요? 조선에도 세금 제도가 있었잖아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조선의 세금 체계는 3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째는 전세,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 둘째는 공납, 지역 특산물을 바치는 세금. 셋째는 군역, 남성에게 부과되는 병역 의무였습니다. 그 3가지 모두 문제가 있었나요? 3가지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납은 박납의 폐단으로 중간 상인들이 착복하고 있었습니다. 군역은 부유층이 빠져나가면서 가난한 자들만 지는 짐이 되었습니다. 전세는 경작지 자체가 전제모로 줄어들어 늘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동법이나 균역법 같은 개혁 시도가 있지 않았나요? 있었습니다. 대동법은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어 숙종 때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균역법은 영조 때 시행되어 군역 부담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대동법이 전국에 시행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100년이었습니다. 즉, 당장의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느렸군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금 인상을 누가 막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정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세력은 토지를 가진 양반 지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더 빠르고 저항이 적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신분을 팔아 식량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지배층이 자신들의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공명첩을 선택한 측면도 있었군요. 그것이 이 제도의 가장 불편한 진실 중 하나입니다. 공명첩은 정확히 어떤 종류가 있었나요? 크게 세 종류입니다. 첫째, 고신첩. 관직명이 부여되는 명예 임명장입니다. 종육품 사과에서 정상품 통정대부까지 다양한 품계가 있었고 높은 품계일수록 더 많은 곡식을 내야 했습니다. 실제로 그 관직을 수행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직, 즉 이름만 있는 자리였습니다. 실제 행정 권한도 없고 녹봉도 없으며 자손에게 세습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향촌 사회에서 그 종이가 주는 상징적 권위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둘째 종류는요, 면천첩입니다. 천민을 양인으로 신분 전환시켜주는 문서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구분이 있습니다. 면천첩은 천민을 양반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양인, 즉 평민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노비가 양반이 된다는 이야기는 역사적 과장입니다. 그 차이가 왜 중요한가요? 면천첩을 받은 사람은 군역을 져야 했고 과거 응시에 여전히 제약이 있었습니다. 단지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 양인이 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셋째, 면향첩. 향리의 역을 면제해주는 증서입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였나요? 면천첩은 쌀 3석, 고신첩은 품계에 따라 쌀 7석에서 25석 이상이었습니다. 당시 소 한 마리 가격이 쌀 10석 안팎이었으니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평민이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이 사실이 나중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발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먼저 지방 관아나 중앙기관에서 재정 필요 규모를 상기합니다. 왕의 허가가 내려지면 이조와 병조에서 어보를 찍어 택지 임명장을 발행합니다. 어보라면 왕의 도장인가요? 국세와 같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어부가 찍힌 공명첩은 국가 공식 문서였고 위조 적발 시 참수형에 처했다는 실록 기록이 있습니다. 발행된 이후 유통은 어떻게 됩니까? 각 도에 배분되어 모속관, 감진어사, 수령 등에 의해 판매됩니다. 판매가 끝난 후 남은 공명첩은 반드시 회수하여 소각해야 했습니다. 노락 시 담당 관리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꽤 엄격한 관리 체계군요. 그런데 왜 폐단이 생겼을까요? 재고 설계는 엄격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1690년 숙종 16년의 기록을 보십시오. 단 2개월 만에 공명첩 1만 280장을 팔아 약 4만 3천여 석의 곡물을 확보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구한 거군요. 단기적으로는 그랬습니다. 문제는 조정이 이 효과에 맛을 들였고 흉년마다 공명첩에 의존하는 습관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응급처치가 만성 처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조적 개혁 대신 진통제를 반복한 거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진통제는 서서히 독이 되어갔습니다. 여기서 멈추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조선을 이미 세제 개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대동법, 균역법. 그런데 왜 이 개혁들이 완성되기도 전에 흉리마다 공명첩에 의존했을까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라는 답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는 건가요? 세금 인상은 누구에게 부담이 됩니까? 토지를 가진 양반 지주들입니다. 그들은 조정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세력이기도 했습니다. 대동법이 전국에 시행되기까지 100년이 걸린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명첩은 지배층이 자기 부담을 피하기 위한 우회로였군요. 정확합니다. 신분을 사고 싶은 평민들의 수요를 이용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었습니다. 공명첩의 남발은 조선 지배층의 조세 회피 의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나요? 정조 재위 18년간에만
총 2만 3천여 장이 발매됐습니다. 영조는 공명첩의 폐단을 인식하고 수차례 제한 조치를 내렸지만 완전히 중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가가 알면서도 멈추지 못한 제도, 그것은 구조적 딜레마였습니다. 제도를 만든 사람들도 제도에 갇혀버린 거군요. 시스템이 스스로를 잠식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공명첩을 사는 곳은 평민들에게 기회였겠군요. 그것이 더 이상한 지점입니다. 기록에는 원하지 않는 백성에게 강제로 팔았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강매요? 모속관이 할당량을 치우기 위해 마을을 돌며 사실상 강제로 판매했습니다. 2013년 정경목 연구자의 연구에 따르면 이름이 쓰이지 않은 공명첩이 오늘날 고문서로 다수 전해집니다. 이름을 쓰지 않은 공명첩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건 돈은 냈지만 이름을 적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돈을 냈지만 이름을 쓰기를 망설였거나 끝내 거부한 사람들의 흔적입니다. 사고 싶어서 산 것이 아니라 사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서 산 것. 그 망설임이 공문서 위에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공명첩은 기회이면서 동시에 수탈이었군요. 두 가지 모두였습니다. 원하는 사람에게는 기회,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수탈. 문이 열렸다고 해서 모두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명첩이 남발되자 사회 전체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경제학에 인플레이션이 있다면 신분제에도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신분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흥미롭군요. 공명첩이 남발되자 양반이라는 지위의 희소가치가 폭락했습니다. 17세기 후반 지역에 따라 전체 인구의 10에서 20%였던 양반 비율이 19세기 초에는 30%에서 심지어 80%까지 치솟았습니다. 모두가 양반인 사회에서 양반이라는 신분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법적으로는 존재했지만 사회적으로는 공허한 개념이 되어갔습니다. 진짜 양반들은 더 엄격한 족보를 정비하고 더 화려한 관운상제 의례를 고집하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소용이 있었나요? 점점 허무한 몸부림이 되어갔습니다. 가문의 족보를 사고 파는 족보매매 현상이 등장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신분이 팔리고 이제는 역사까지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제의 붕괴가 연쇄적으로 일어난 거군요. 공명첩이 첫 번째 균열이었다면 족보매매는 두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신분질서 혼란 외에 다른 실질적 문제도 있었나요? 더 직접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군역 체계의 와해입니다. 어떻게 연결되나요? 조선의 법에서 양반은 군역이 면제됩니다. 공명첩으로 양인에서 양반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늘수록 군역을 져야 하는 양정의 수가 줄었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소수의 평민들이 더 무거운 군역을 지는 악순환이 생겼습니다. 국방에도 문제가 생겼겠군요. 영조는 균역법을 시행하고 공명첩 구매자에게는 군역 면제를 불허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실직 제수도 금지했습니다. 효과가 있었나요? 부분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사회 구석구석에 퍼진 관행은 법령 하나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식이 바뀐 뒤에는 법도 쉽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영조와 정조, 두 임금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봤나요? 두 임금 모두 공명첩의 폐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영조는 제위 중 여러 차례 공명첩 발행을 엄격히 제한하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조 제위 18년간 발매된 공명첩이 2만 3천여 장입니다. 알면서도 계속 쓴 거군요. 이것이 딜레마의 본질입니다. 흉년이 들면 백성이 굶습니다. 굶는 백성을 살리려면 곡식이 필요합니다. 세금으로는 빠르게 모을 수 없습니다. 지배층은 저항합니다. 공명첩을 팔면 빠르게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명첩을 팔면 신분 질서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신분 질서보다
지금 당장 굶어 죽는 사람이 더 급합니다. 이 악순환이 200년 넘게 반복되었습니다. 탈출구가 없었나요? 탈출구는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세제 개혁, 토지 재분배, 지배층의 조세 부담 증가. 그러나 그것은 지배층 스스로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은 스스로 만든 덫에서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덫이 결국 조선 말기의 혼란으로 이어진 거군요. 씨앗은 오래전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조선은 신분이 자본을 결정하는 사회였습니다. 양반이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받고 관직을 갖고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신분이 먼저였고 부는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이것이 조선이 설계한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공명첩이 남발된 이후 방향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본이 신분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충분한 곡식이나 돈이 있으면 신분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더 교묘한 방식의 지배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게 살았고 부유한 사람은 합법적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그 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을 신분제 해체의 시작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라콩테르 스튜디오는 다르게 묻습니다. 신분 상승의 가능성이 열렸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가능성이었습니까? 강매당의 이름도 쓰지 못한 채 공명첩을 짊어진 최 씨에게 그것은 기회였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착취였습니까? 이 구조 속에서 실제 개인들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경상도 어느 마을의 부농 최 씨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수십 년간 논을 개간하고 장사를 하여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여전히 평민이었고 그의 아들은 군역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군역은 전쟁이 없을 때도 번을 서야 했고 대신 세울 사람을 고용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비용이 때로는 농사로 번 수입을 모두 집어삼켰습니다. 그래서 공명첩을 샀나요? 어느 날 무속관이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쌀 10석을 내면 아들 이름으로 고신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햇도 살아야 했다. 핫도 붙여야 했다. 결국 샀군요. 최 씨는 쌀 10석을 내고 종이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 종이에 아들의 이름을 적는 것을 한참 망설였습니다. 이것이 내 아들을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평생 지켜온 자존심을 버리는 것인지 결국 붓을 들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아들을 지켜야 하니까 강제와 자발의 경계가 무너진 거군요. 역사는 강요된 선택을 자유의지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최 씨의 선택은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쓴 이름만이 아니면 그가 끝내 쓰지 못한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명첩을 팔아야 했던 수령 입장은요? 조정에서 내려온 명령은 단순했습니다. 이번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 공명첩 200장을 판매하라. 남은 첩은 반납해야 하고 판매 실적은 평가에 반영된다. 흉년에 쌀 10석을 낼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수령은 마을 이장을 불러 으름장을 놓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다음 부역을 더 무겁게 지우겠다고. 이장은 마을로 돌아가 그나마 형편이 낫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이곳이 강매의 구조입니다. 중앙의 압박이 수령을 통해 이장에게, 이장을 통해 백성에게 흘러내려갑니다. 수령도 어쩔 수 없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수령 개인의 탐욕이라기보다는 시스템 자체가 그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부패가 아니라 설계가 그랬습니다. 그 설계가 어디서 시작된 건지 돌아보면 재정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거군요.
위기 때마다 공명첩으로 급한 불을 끄고 구조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다음 위기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름 없는 공명첩이 오늘날까지 고문서로 전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는 공명첩을 신분제 해체의 시작이라 평가합니다. 부동의 신분이 자본에 의해 유동화되었다는 점에서 분명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라면 우리는 절반의 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이 열렸다고 해서 모두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열린 문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국가는 자신의 정당성을 팔아 단기적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 대가로 스스로의 권위를 조금씩 잃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지 조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스스로의 원칙을 타협할 때 무엇을 잃는가 하는 모든 사회가 반복해서 직면하는 질문입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국가는 자신의 정당성을 판매함으로써 단기적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가 권위의 토대가 잠식되었습니다. 국가만이 신분을 부여할 수 있다는 독점적 정당성, 그것이 자본에 의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한번 팔린 권위는 돌아오지 않겠군요.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공식 인증도 돈이면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조선이 영원히 회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공명첩은 조선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들여온 것입니다. 그 자기 부식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나요? 삼정의 문란, 세도 정치의 황행, 홍경래의 난과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지는 밀란의 연쇄.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터진 것이 아닙니다. 느린 부식이 수백 년에 걸쳐 진행되다가 임계점을 넘었을 때 폭발한 것들이었습니다. 공명첩은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었군요. 그 증상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병이 깊어진다는 것을 조선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500년 전 이야기를 접고 오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회에도 공명첩이 있습니까? 대학 이름, 자격증 숫자, 부동산 자산, 그것들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와 무관하게 그것들이 당신의 신분을 결정합니까? 수백 년 전 최 씨가 쌀 10석을 내고 종이 한 장을 받으며 느꼈을 것을 오늘날의 누군가는 수천만 원의 사교육비를 내며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신분을 살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만들어낸 시장, 그 시장이 시스템을 더 깊이 부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공명첩이 신분제를 무너뜨린 것은 혁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이루어진 조용한 수능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였습니다. 원치 않으면서도 붓을 들었던 최 씨들의 선택들이 모여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조선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하나입니다. 시스템이 정의롭지 못할 때 개인이 그 시스템에 순응하는 선택이 결국 시스템을 더 강화시키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가? 당신의 오늘의 선택이 어떤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까? 승자의 기록을 의심하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라. 승자의 기록을 의심하라. Raconteur Studio.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족보매매의 실체를 해부합니다. 공명첩이 국가가 신분을 판 이야기라면 족보매매는 가문이라는 또 다른 신성한 제도를 돈으로 훼손한 이야기입니다. 공명첩은 종이를 팔았고 족보매매는 역사를 팔았군요. 그리고 역사를 살 수 있다면 무엇이든 살 수 있다고 믿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공명첩이 국가 권위의 첫 번째 균열이었다면 족보매매는 혈통과 기억의 균열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